들어가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근 TV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등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유동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대단히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공희준 작가인데요. 지금 공희준의 정세 분석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스픽스 등의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데 대단히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세준 작가님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애매한데 제가 네. 무슨 특별한 경력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먼저 나이는 소개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저하고 동갑내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어제 며칠 전에 성대를 평정하신 가수 김한선 씨가 저 동갑이십니다. 성대를 평정하셨더라고요. 네. 왜냐면 사실은 제 아내가 그 학교 출신이라 제가 보고 제가 정말 굉장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학교는 맨날 술 마시고 데모만 하는 학교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들에서 갑자기 가수 김한선 씨가 그 학교를 평정하고 오니까 제가 같은 동갑이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가요? 제 소개하면? 아니 뭐 더 하셔도 돼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방송이라던가 알겠습니다. 홍보하셔도 되고요. 제가 현재는 아주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대신에 제 구독자분의 굉장히 지지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공희준의 정세 분석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김철근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정치적 지향점은 잘 안 맞으실 거예요. 안 맞으셨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강동서라고 해가지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그리고 이제 저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이 짱짱하네요. 근데 사실 강동서 같은 경우는 왜 강동서냐면은요, 그 3사람이 나온 학교 이름을 앞에 땄어요. 그래서 강동서가 됐습니다. 어떻게 강동서예요?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 김용만 이사장님이 강남대,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동대, 그리고 이제 변희재 고문이 서울대 해가지고 강동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제안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오늘은 김철근 실장님께 뭘 제안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한번 조중동을 해보자. 조중동?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또?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선대학교를 나오신 평론가분을 한번 섭외해 오시면은 조중동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시작 프로그램 조중동을 해보자. 얼마나 이쁘지 것 같아. 정통 보수 프로그램 조중동. 그것도 괜찮네. 정통 우파 채널로 우리가 한번 여기 채널에서 조중동 라이브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시그니처 컬러를 보라색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제가 하얀색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파란색을 하니까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색, 그리고 빨간색을 하니까 국민의힘색, 하얀색은 제가 원래는 이 용도한 하나가 입고 밥 먹는 건데 하얀색은 밥 먹다 보면 튀면 묻잖아. 티가 나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보라색이 가장 사람들 눈에 잘 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당 말씀하신 건데 보라색이면 예전 통합진보당 색깔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 때 그 당시에 김재현 의원을 편드는 사람이 딱 둘 있었어요. 김재현 의원 편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저였고 또 한 사람이 변희재 고문이었습니다. 아주 특이했어요. 그 당시에 좌파든 우파든 김재현 편을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저하고 변희재 두 사람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때 영향이 약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약간 사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약간 김재현 의원의 비주얼 때문에 약간 좀 옹호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진짜로 통진당과 이념에 동조했으면은 저희가 김재현 의원보다는 이정희 대표 편에 들었어야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동 출신이죠?
우리 여사님께서. 네. 예, 우리 여사님께서 그 강동구 명의동.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 저기 여사님께서 태어나시기는 양평서 태어났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자라신 곳은 명의동. 거기서 아마 초중고 다 나오셨을 겁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잘 아시나요? 잘 몰라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사님과 한번 독대를 한번 주선해 달라고 몇 분에게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독대를. 네. 네. 근데 그게 독대가 안 되는 게 제가 뭐 여사님과 독대하면 할 얘기가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너 당신이 그 얘기 하면은 그 김건희 여사와 당신 독대 주선한 우리 다 날아간다. 근데 초중고를 전부 강동에서 나왔다는데.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기 뭐 여사님 고향이 명의동에 몇 번 가봤어요.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잠실인데, 예. 제가 그래서 그 잠실에서 명의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왕복하면 2시간 걸립니다. 갔다 왔는데, 근데 문제는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제가 이 저기 자전거를 타고 명의동까지 갔다 오는 과정에서 우리 저기 여사님에 대한 내재적 접근법을 하셨어요. 내재적. 제가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욕망의 화신이 됐는지 제가 나름대로 뭐 역지사지가 되더라고요. 욕망의 화신이 됐는지.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저도 사실 송파 출신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이른바 송파 강동 쪽에 어떤 정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송파나 강동 쪽이 바로 강남 옆이잖아요. 강남 옆이다 보니까 어떤 강남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화려함에 대한 약간 좀 동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아이돌 그룹 스타 중에서 송파나 강동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연예 스타일 중에.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그 저기 H.O.T의 무리준 씨. 그러니까 송파 출신이고, 아무튼 그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 출신 중에 송파 출신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거 생각해보니까 왜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니까 강남이 바로 옆 동네다 보니까 강남에 대한 동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시대에는 공부해서 인강남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연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쪽으로 이제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하고 그 동년배인데 유명한 배우가 있다는. 그렇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하고 동갑내기인데 동시에 아마 두 분이 개인적으로 아는지 관계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용준 씨가 명의동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명의동 사셨을 땐 그냥 평범한 여고생이었는데, 대신에 배용준 씨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살 때 정말 아주 잘생긴 걸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네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짝사랑했다. 물론 저기 배용준 씨를 짝사랑한 동네 여학생 중에서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네요. 예? 왜냐면 제가 못 봐도 김 여사를 만나봐야 되는데, 근데 저와 김건희 여사의 독대를 주선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한 정부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 동안에 여사님께서 잠깐 명의동 친정에 가 계셔야겠다. 그 말을 들으려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왜 안 줄까? 기분 나쁘네? 그 말을 만약에 건의를 했다. 그러면 건의한 사람부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초죽음이 나지 않을까. 왜요? 아니 제가 무슨 헤어지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친정에 가 계시라는 건데.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지? 아무튼 제가 반드시 여사님과 독대를 성사시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론이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너무 재밌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라이브 방송이나 녹화 방송에서 좀 현안을 위주로 다루는데 오늘은 모신 손님이 우리 작가님, 공희준 작가님이신 만큼 저희가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현안도 같이 다루면서 공 작가님이 평소 하시는 말씀이시나 좀 생각 위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주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의 방통위원장 내정설 이야기죠. 이거 관련돼서 우리 공 작가님
작가님이 최근에 칼럼을 쓰셨는데 예. 칼럼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먼저 예. 그 양해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글 쓰는 사람이지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언변이 좀 어눌합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를테면 제가 여기서 한번 시청자들분께 한 번 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고 실세가 3명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김건희 여사를 빼고 이제 윤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 중에서 최고 실세가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국내 정치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이잖아요. 장제원 의원. 예. 장제원 의원 MB계입니다. 네. MB계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김태효 대통령실 차장인데 그분도 MB맨이에요. 김태효 차장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실에 그리고 이제 현재 국무총리를 하고 계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되시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했던 공직이 뭐였냐면요. MB 정부의 마지막 주미대사였어요. 그리고 네. 그런데 보통 여러분이 그까진 대사가 뭐가 요직에 하시겠습니다만은 다른 건 몰라도 주미대사는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은 한마디로 굉장한 요직입니다. 한마디로 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지 않은 사람이 주미대사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예전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무리를 빚으셨는데 예. 그런 김재원식 어법을 제가 잠깐 인용하자면은 윤석열 정부의 대를 MB계가 천하통일했습니다. 이명박계가 천하통일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당을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을 벼락하고 있는 김태호 차장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세 사람 다 MB 출신입니다. MB계죠. 네. 네, 관련해서 실장님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전임 정부가 임명한 총장 출신인데 진영을 넘어온 거잖아요. 네. 진영을 넘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영을 넘어오면서 그 총장이 되기 전에 한 일이 있잖아요. 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그랬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함께 일했던 이른바 친박 핵심 인사들을 전부 수사하고 구속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왔는데 예. 함께 할 그 사람들은 친박보다는 사실상 친이계가 훨씬 수월했겠죠. 네. 그런 어떤 수사 관계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후보 시절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친이계 인사들이 둘러싸기 시작을 했고 네. 또 실제로 그 친이계 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네. 상당수 많은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6월 달에 처음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출마 선언을 할 때 6월 29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벌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0-40명 이상이 그쪽으로 출마 선언할 때 섰는데 네. 그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권성동 장제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의 청와대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들어간 비서관 행정관 이분들의 다수는 사실 이제 지금 현직은 맡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왕차관이라고 했던 박영준 그런 분들도 사실은 현직은 맡고 있지 않으나 상당히 맡고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그리고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네. 우리가 보통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시절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두 구속 수감을 시켰기 때문에 네네.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엄하게 이렇게 사법 처리한 줄 압니다만은 네. 실제로는 그 당시에 그 박영수 특검 동시에 그 당시에 특검팀장이 윤석열 검사였지만 네.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박영수와 윤석열의 주된 타깃은 친박이었어요. 네. 친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박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거의 사실상 멸문지화를 당한 거고요. 네. 반면 친이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들아 형 잠깐 다녀올게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갔다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친이계들은 거의 고생한 게 없죠. 거의 고생한 게 없습니다. 친이계들은. 알겠습니다. 그 논의를 조금 더 이어나가자면요. 그 주장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실이지 않았습니까? 좀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조금 저는 모호한 게요. 이명박 정부가 물론 뭐 각종 이제 비리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실무적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는 사실 잘 안 받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MB계 인사들로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적 능력이 대단히 떨어진다라는 세간의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 이제 이동관 전 청와대 네. 대변인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왔는데 네. 그때 방송통신위원장이 얼마나 막강한 자리라면요. 네. 공중파부터 종편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유튜브까지도 다 방통위 관할이에요. 네. 방송파 통신 엄청난 권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권력이 총무에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를테면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 네. 헌병사령관 이런데 어느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임명되냐 이게 중요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시대는 총구가 아니라 마이크에서 권력이 나와요. 마이크에서 권력이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의 방송통신위원장은 옛날에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다 합쳐놓은 권력과 똑같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거예요. 과거로 비유하자면은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육군 참모총장은 이명박계 사람이 임명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서 최근에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은 네. 권력은 아무래도 MB계로 넘어간 것 같다. 어. MB계로.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단지 사람만이 MB계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네. 국정 운영 방향이 지금 점점 이명박 시대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명박 때와 비슷해요. 국정 운영의 기조 방향이. 예. 단적으로 사실은 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까지도 4대강 사업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는 4대강 사업이 일종의 명예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만 명예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도 명예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최근에 방송이나 그런 논조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물론 뭐 기후변화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4대강 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업이다. 는 이야기가 이른바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동시에 사실상 동시에 MB맨들만큼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네.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뉴라이트라고 말할 때 예. 뉴라이트들의 대부분은 친박은 아니에요. 친이예요. 네네. 친이들이 뉴라이트인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가장 중요한 보직이 하나인 상황실장을 뉴라이트 인사가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대표적인 친이계예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김정은 시장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 한마디로 회사로 치면은 기조실장을 MB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조실장. 예,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 그 MB 정부 때 여론조사 여론 지지율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여론 지지율이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이제 흡사하기는 하죠. 근데 네, 왜냐하면 네. 정권 초기부터 대단히 기질이 낮았어요. 물론 소고기 파동도 있긴 했지만 예.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네, 박근혜. 이른바 친박의 공천 학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계의 배제입니다. 그렇죠. 친이계의 독주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준석계의 배제, 네. 이준석의 축출하고 친박계 배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권 초에 네. 그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했던 그 연합군을 굳건히 하고 가야 되는데 네. 권력이 한 군데 윤통과 윤핵관에게 집중되면서 예. 이준석 대표를 축출시키는 게 결국은 MB 때 친박 배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 소고기 그 파동 났을 때 그게 지금은 흡사 지금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부분하고 네. 거의 또 흡사해요. 다 뭐 괴담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잖아요. 선전선동한다. 네네. 이런 평행이론이 어느 정도 맞는 구조 같고 그리고 그때의 그러네요. 경험 있는 그 실무자들이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많이 포진됨으로써 그때 네. 그 경험적인 사고로 전국을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네. 큰 걱정이 앞서죠. 사실 집권당으로서는. 왜냐하면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시 대통령이 되었다가 총선에 만약에 승리를 못한다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예. 이게 언론 칼럼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지점들을 본다면 사실 MB 정부의 마지막 총선 때 네. 당내 정적이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네. 결국은 승리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게 2012년 총선이었는데요. 그렇죠. 그건 이제 MB 정부의 마지막 그 총선이었어요. 네. 그런 지점을 생각해 본다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그다음에 선택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평행이론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평행이론이 안 될 것 같은 것 중 하나가요. 네. 2008년도에는 친박 공천 학살이 있기는 했지만 네. 한나라당이 거의 압승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친박 연대까지 합치면 사실상 역대 총선에서 보수 세력 규합이 거의 뭐 개헌 저지선까지 근접해서 의석수를 차지한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뭐 이준석계를 내치건 뭐건 하던 간에 이런 압도적인 선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네.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그 영국의 찰스 왕 얼마 전에 즉위한 찰스 찰스 왕? 3세를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현재 국정 운영의 실제적인 권한이 네. 윤석열 대통령 손에서 전부 다 이제 저기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네. 지금은 윤 대통령이 검찰이나 경찰 같은 공안기관 몇 개를 빼놓고는 컨트롤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국의 특징이 뭡니까? 국왕이 군림은 하나 통치하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뭐 입헌 군주제인데 지금 한국의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은 입헌 대통령제로 가고 있다. 입헌 대통령제. 한마디로 윤석열은 군림하고 있으나 군림은 하나 통치는 않는다. 대신에 그 통치는 누가 하고 있냐? MB가 점점 하게 될 것 같다. 네, MB가. 왜냐하면은 아마 저기 윤 대통령이 아마 이거 저 같은 얘기 들으면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운전대는 내가 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윤 대통령이 운전대를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하나 관건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경로 설정할 능력이 없어요. 다만 윤 대통령은 남이 지정해 주는 목적지를 남이 설정해 주는 경로를 따라서 운전만 할 뿐. 대리운전하는. 네, 문자 그대로 대리운전사예요. 실제로 이 차의 오너는 이명박이고 윤 대통령은 대리운전을 하는데 윤 대통령은 자기가 운전하니까 마치 자기가 저기 자동차의 차주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차주를.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현안 넘어가 보기 전에 댓글 뭐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 작가님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성욱님이 공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자유님 공 작가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고요. 네, 창방님도 공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인기가 많으신데요? 네. 제가 사실은 제가 그 사람 사이에 평 안 좋게 유명해요. 아 그래요? 말씀 잘 못하신다더니 엄청 잘하시네요. 아니 못하십니다. 네,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공 작가님 답변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무님께서 김한길도 실세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길은 MB계는 아니잖아요. 네. 김한길 대통령 같은 저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네. 윤석열 정부에 작심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네. 김한길 전 의원보다는 최명길 씨가 탤런트 최명길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동생 이것 좀 부탁해 하는 게 더 확실할 수가 있죠.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워낙 저기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데 네. 최명길 하면은 스타잖아요, 스타. 네. 사실은, 엄청난 네, 스타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정말 작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면은 김한길 전 의원보다는 탤런트 최명길 씨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여사님을 통해서. 김한길 네.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은 추후에 선거를 앞두고 예. 이제 여권발 정계 개편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아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권발 정계 개편설이 지난 전당대회 때도 꽤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권이어서 그 과거에 민주당에서 여권이었을 때 열린우리당식의 정계 개편이 한 번 있었고 네. 새천년 민주당식의 정계 개편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이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순수성과 그 세력의 순수성, 그다음에 그 결집력 이것만 따진다면 노무현식의 열린우리당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고, 네. 뭐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네. 높거나 아니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은 그 탄핵 때문에 네. 그 탄핵의 후폭풍으로 사실은 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는 그렇죠. 그런 어찌 보면 횡재한 거죠. 횡재한 건 상황인데 그 보통의 여당의 그 정계 개편은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확대되는 그 확대형 정계 개편을 많이 꿈꾸죠. 그러면 네. 그때 이제 야당 인사들도 많이 영입을 하고 예.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혹여 네. 정계 개편이 있다고 하면 네. 과거 민주당의 대표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지점의 역할들이 그 역할을 좀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꽤 많이 그 돌아다녔어요 전당대회 때. 예. 이런 그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심평 변호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한마디로 이제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정계 개편이 성공해서 네.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한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 집권 여당보다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세력을 영입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당시 그 민중당 세력을 영입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2000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386들이 영입했었는데,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가는데, 윤 대통령의 정계 개편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낡고 구태인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항상. 예. 두 번째, 오늘 저기 뭐 리얼미터 조사에도 나왔습리다만은 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뭐 60%에 육박해요. 그 상황에서 이른바 괜찮은 인재가 여당에 갈 리가 없죠. 괜찮은 인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계 개편은 아스팔트 보수를 끌어들이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럼 정강훈 목사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그거는 뭐 정계 개편이 아니라 그건 그냥 뭐 정계 뭐 확대, 정계 다운그레이드. 그분은 손잡았다가 과거에 저희 당이 망한 전력이 있으니까요. 뭐 설마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제가 그 대변인님께 네. 정말 이건 제가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어떤 예, 거냐면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있다. 설마가 항상 현실화된다. 이를테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설마 숙청하냐.
하는데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실까? 네. 설마인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제 칼럼을 또 쓰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가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확장의 지지층을 늘리는 정치보다는 종전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데 집중하는 수비형 정치인이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 정당을 혁신하는 이유는요, 예. 딱 하나입니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함이죠.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들이기 위함인데, 네. 그런데 그 정당이 지지율을 높이고 더 많은 지지자를 끌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지층을 확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 결국은 그 정당이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 혁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내경 다른백년 이사장 같은 분은 지지층을 확장하는 분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지지층을 보다 단단히 결속시키는 형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혁신위보다는 비대위원장이 맞춰질 것 같아요. 보통은 정당이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혁신회를 꾸리고, 네. 아니면 그 당의 보통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꾸리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결속을 도모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공격성은 뭐냐면은 지지자들 늘리는 게 정당에게는 가장 확실한 공격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물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 된다면은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지지자를 늘리는 공격을 별로 거의 안 해요. 네. 다만 현재 갖고 있는 자기가 지지자들을 좀 더 단단히 묶는 수비만 치중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자꾸만 공격형으로 착각하는 거는, 축구로 치자면은 이분은 전진 패스가 아니라 백 패스를 굉장히 날카롭게 해요. 백패스를 날카롭게. 정말 쓸모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은 킬 패스는 상대방 문전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은 상대방 문전을 향해서 하는 게 킬 패스인데, 네.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편 문전을 향해서 킬 패스를 해요. 그러니까 볼 돌리기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네. 패스의 방향은 보지 않고 패스의 속도만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패스의 방향을 봐야지. 근데 이재명 네. 대표는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굳이 공격을 안 해도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당이 네. 그렇게 공격적으로 경제정책이나 미래 비전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득점을 하고 있질 않아요. 네네. 이게 오히려 저쪽 이재명 대표 쪽에서 봤을 때 정부 여당이 그렇게 수비형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당 내에서 이른바 개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네. 그걸 보호해주고 당내 정적들을 적절히 이게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과거에 그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6번을 연속 지면서 네.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라는 논쟁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그럼 결국 그 논쟁은 뭐냐면 더욱더 왼쪽으로 더욱더 민주당 다워야 된다고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을 하면 항상 왼쪽에 주장을 했던 사람이 당선이 돼요. 네. 그래서 후보로 나오는데 본선에 가면 반드시 깨집니다. 왜냐하면 네. 중도층하고 너무 멀어져 있는 그렇죠.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비형 그 정치 형태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굳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여론조사에 약간의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은, 아니 민주당이 도대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국민의힘보다 지지도 높은 여론조사가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 자기가 대표지를 확고히 하는 게 더 급할 수 있다 이거죠. 어차피 네. 지지율은 이렇게 삽질해도 높으니까. 그렇죠.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내경 다른백년 이사장 이분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논란은 많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떠한 인물을 평가할 때, 특히 그 정책 관련해서는 네.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보진 않아요. 네. 저는 딱 하나만 봅니다.
저 사람이 옛날 사람이냐 요즘 사람이냐. 네. 그런데 확실한 건 이내경 이사장 같은 분은 이분은 확실히 옛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요즘 사람은 아니에요. 언제 때 사람입니까? 옛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이분의 그 나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뭐 생각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요즘 분은 아니에요. 옛날 분이에요. 아, 네. 네네. 네. 아니 간단하잖아요. 그 70년대 초반에 민청학령 사건을 예. 했던 사람이고 김근태 전 장관의 핵심 측근 한 어, 사람이고. 네네.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예, 그 이른바 GT계라고 하는 그쪽에 그 영향이 있던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운동권과 GT계를 앞세워서 네. 좀 숨어보려고 했는데 들킨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저기 예. 국민의 힘이 지금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게 네. 우리나라는 그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른바 그 보수 계열 정당이 수비형이었고 진보 계열 정당이 공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저기 민주당은 진보로 하긴 없으면은 네. 왜 저기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보통 보수 계열 정당은 영남 기반이고 진보 계열 정당은 호남 기반이에요. 네. 그리고 인구는 항상 영남이 호남보다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기반한 정당은 끊임없이 공격형 정치를 하면서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해왔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동시에 그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한때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변수였죠. 영남과 호남이 지금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돼 있어요. 네. 지금은 한마디로 영남이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 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현재는 저기 뭐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무조건 가장 많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네. 단적으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는 수도권에서 지지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공적이 필요한 건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권을 잡은 사람들도 그리고 동시에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영남 분들이에요. 영남에 기반해 있는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옛날에 과거 영남이 머릿수로 호남을 압도하던 그때의 관성과 타성에 지금 현재 계속 안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 더 듣자면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 이내경 다른 백년 이사장 그분이 옛날 분 한 분이었다면은 네. 국민의힘은 다적 옛날 사람이에요. 아, 다 옛날 분. 다 옛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과거에 이준석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있었을 때 보수 정당의 승리 공식이 영남 챙기고 어차피 다 가져오니까 그다음 충남 반 충청권 반 가져오고 강원권 어차피 보수한테 유리하고 수도권 반만 가져오고 호남 버려도 된다. 이러면 우리가 선거 승리할 수 있다. 이 전략이었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이상 말씀해주신 공 작가님대로. 그러면은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지도부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보수 정당 예전 관성대로 수비형 지지층을 확장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에 빠져 계신 것 같은데 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은 그 이를테면 학폭 사건이 지난번에 정순신 전 검사도 학폭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조중동이 네. 정순신 검사를 무지하게 비판을 했어요. 아, 그렇죠. 학폭에 대해서. 네. 그런데 요번에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학폭은 조용해요. 그거 단순히 조중동이 방통위원장에 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조용하다.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저는 그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어떠한 저기 흐름에 있냐면은 대통령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MB 사람으로 다 바뀌는 추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한마디로 대통령만 빼놓고 다 MB 사람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조중동에 큰 불만이 없습니다. 네. 왜냐? MB는 그래도 과거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나름대로 선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서울시장 출신이시고요. 네, 한마디로 이제 한국의 주류 보수가 봤을 때 내년 총선은 윤석열이 전면에 등장하는 선거보다는
윤석열이 전면에 등장하는 선거보다는 이명박이 배경에 은은히 깔리는 선거가 훨씬 더 승산이 높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중동이 보기에 윤석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MB로 치르는 선거가 훨씬 더 승산이 높다.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보면 네. 그 대체로 대표도 영남, 원내대표도 영남, 뭐 주요 당직자 대부분 영남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분들은 공천을 일단 받잖아요. 네. 우리 당에서 영남 출신들이 공천을 받으면 5대 0으로 이기고 선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선거 기간 중에 공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수비만 잘하고 실점을 안 하면 적어도 5대 3, 5대 2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반대로 수도권에 출마하는 우리 당의 후보들은 네. 5대 0으로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비 아무리 잘해봐야 골을 못 넣으면 5대 0으로 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메시지를 내고 비전을 얘기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존해야 되니까. 5대 0으로 시작을 했는데 5대 0을 이기려면 6골을 넣어야 돼요. 최소 6대 5가 돼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그 지형에 따라서 대단히 생각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지금 결국은 그 우리 당의 지도부로 봤을 때는 여전히 공격형 그 선거, 공격형인 그 정책, 대안 이런 것보다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그 바탕에 네. 생각이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그 지도부는 자기들은 다음 선거 걱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격형으로 바뀌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 선거는 머리수 싸움일 수밖에 없는데 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저기 뭐 아마 며칠 전에 그런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돌파했다. 경기도 인구 그렇죠. 서울은 계속 1,400만 명을 줄어들고 돌파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뭐 대략 말씀드리면은요, 과거에 보수 정당이 으스댄 게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으스됐냐면은 호남은 지역구 30개지만은 영남은 지역구 60개다. 이렇게 보수 정당이 한 적이 30년 으스댔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그런 적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라고 비웃냐면은요, 영남이 60개냐? 수도권은 120개다. 네. 네,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수도권 120개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강남권 빼놓고는, 강남권하고 경기 북부 정도 빼놓고는 네. 수도권에서 승리를 장담할 데가 없어요. 110가 되는 지역구에서 강남권과 경기 북부 빼놓으면 승리를 장담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면은, 네. 작년 6월 정도의 분위기에서는, 네. 작년 6월 정도의 분위기에서는 한동훈이 서울서 총선에 나옵니다. 서울서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는요, 금천이나 도봉 정도 빼놓고는 다 당선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서초나 강남 빼면은 안심할 데가 없어. 그렇게 확 바뀐 거야. 불과 1년 사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구청장을 가져왔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그 사람됨의 표현일 수 있는데, 전 그래요. 보통 그 사람의 본질은 딱 저기 두 가지 경우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 나오면은 그 사람이 가장 잘 나갈 때, 네. 아니면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네.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에서도 이긴 다음에, 네. 한마디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가장 잘 나가. 네. 한마디로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를 한 번 떠올려 보세요.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잘 나갈 때 했던 일은 네. 교육개혁도 아니었고 연금개혁도 아니었고 동시에 저기 뭐 노동개혁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냐? 이준석 숙청이었어요. 가장 먼저 잘 나갈 때. 맞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네. 윤 대통령의 본질인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손에 칼을 주면은 그 칼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앙심 품었던 사람을 자기가 휘두른다 이거죠.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을 안 줄 것 같은데 줄까? 안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네.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20, 30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어차피 안 준다고 생각하면 이 파고를 어떻게 넘어서 쟁취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눈여겨볼 것이다. 네. 왜? 구태, 꼰대, 기성세대의 기득권들이 결국은 청년, 그 다음에 개혁적이고 네. 다이나믹한 이런 이 세대에게 그냥 넘겨줄 일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정치인이 과연 이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 방법과 그 기발함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받았어요. 저는 일단은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의원에게 아마 공천 안 줄 겁니다. 안철수 안 줄 거고요. 네, 둘 안 줘요. 왜냐? 예. 안철수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정 운영의 적인데 국정 운영의 적에게 공천을 왜 줍니까? 국정 운영의 적인데 저는 그런데 대신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일당을 뺏기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이준석과 안철수 두 사람 모두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두 명 다 당선되는 케이스예요. 한마디로 북준석, 남철수. 한마디로 그 북쪽 노원의 이준석과 네. 남쪽 분당의 안철수 두 사람 모두가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안 받는다고는 가정하에 노원에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무소속으로 나오면? 저는 일단은 저가 저기 노원 월급에도 잠깐 살아봤는데 예. 물론 저기 뭐 노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보다는 몇 배 더 잘 알겠습니다만 네. 노원 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어떤 뭐 지역 발전 공약이 아니고요. 네. 우리 동네에 계속 거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물이 큰 정치인 우리 동네 큰 정치인 거물이. 네. 근데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이제 거물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김정은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그래요. 이준석 대표는 거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물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기발한 발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리더십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부터 제가 계속 욕을 먹으면서도 제가 계속 주문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네. 셀럽에서 리더로 완벽한 황고타를 해야 된다. 어. 셀럽에서 리더로. 네. 지금의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셀럽과 리더 사이에서 반반쯤 발이 거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지금은 인기인과 지도자 사이에서 양쪽에서 발이 거치고 있어요. 네. 어정쩡하게. 그런데 예.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차피 공천 못 받으니까 네. 이번 기회에 인기인에서 네. 리더로 완전히 변신해야 된다. 동시에 네. 어떤 걸 리더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 또는 뭐 이를테면 동시에 뭐 기발한 착상이 아니고 네. 안정되고 든든한 리더십으로 승부해야 된다. 아니 단정적으로 네, 뭐 실장님 말씀하시죠. 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뒤끝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했지. 이준석 대표가 그 공천 얘기를 했을 때 그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앵커가 그런 무소속 출마도 포함되느냐는 취지로 얘기하니 뭐 가능성 다 열어놓겠다 이런 예, 그렇게 말을 했었죠. 무소속으로 본인 스스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단지 이런 얘기는 또 했죠. 홍준표 대표가 징계를 받고 대통령 후보도 됐다. 네.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복당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의 경선도 나왔다. 그렇죠.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돼서 복당했다. 네. 이런 게 있죠. 그 역대 유력 그 정치인들이 무소속 출마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김무성
전 대표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서울에서 무소속 되게 어려운데 홍사덕 전 의원이 강남에서 무소속이 된 적도 있고 예. 이른바 스피커의 크기, 그다음에 이른바 그 인지도의 그 크기에 따라서 네. 이미 상당 부분이 많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그런 방금 말씀하신 셀럽 그리고 그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은 네. 이 사람을 수도권 선거에 더군다나 서울 선거에 공천을 안 주고 역으로 피해를 받을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냐면 저는 네.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부리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철규 의원인데 네. 혹시 지금 아마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아마 대신에 약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남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남바스라는 영화 있었는데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의 역할이 뭐냐면은 남바스리에서 잿더리예요. 잿더리 같은 역할이. 그리고 동시에 비유하자면은 네. 이방원이 정몽주를 누구를 통해서 암살했습니까? 조영무인데 한마디로 이제 정몽주에게 철퇴휘들은 조영무 같은 사람이에요. 이철규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를 계속 옆에 두고 있다는 거는 이를테면 윤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천이 아니라 철퇴를 주겠다 이거죠. 공천을 주는 게 아니라 철퇴를 주겠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용산에서 이준석 대표를 정말 싫다, 어떻게든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리스크나 이제 득실을 봤었을 때 노원에 공천을 주는 게 훨씬 낫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노원을 공천을 안 주면은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한테 대구 같은 곳이나 경북 같은 곳으로 내려갈 명분을 주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또 이준석 대표 본적이 대구기 때문에 솔직히 아예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갔었을 때는 노원에서 사실상 전 불가능하다라고 보지만 대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전 대표라든가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라든가 실제로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체급 높은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이 공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안 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라면은요, 저는 사실은 내년 공천이 아니고요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뛸 겁니다. 대선을 염두에 두고 뛸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7년에 대선에 나올 이준석에게 내년 총선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조금 전에 그 김근태 전 장관 얘기를 김정은 시장께서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이 큰 기회를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네. 서울에 벗어난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현재 서울의 지역구를 가진 큰 정치인이 없어요. 서울의 지역구가 있는 다들 그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야 다 합쳐서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은요, 예. 서울시장이 되는 것보다는 서울의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되는 게 낫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만약에 이를테면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나 경북에서 출마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그거는 정치적 코미디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을 굉장히 좀 희화시킬 잘못된 선택이고요. 네. 일단은 이준석이 현재 설정해야 될 경로는 어떤 거냐면은요. 네. 서울의 지역구를 가진 강력한 대선 주자입니다. 서울의 지역구가 있는 강력한 대선 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웬만하면은 노원 동시에 만약에 불가피하다면은 서울 다른 곳에서 출마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더라도 서울 내에서 출마해야 그렇죠. 된다? 서울에서 있어요. 강남 서초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강남권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제가 네. 한마디로 이제 현재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가장 강렬한 비토층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비토층이 네.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예. 이른바 586 정도 이 사람들 네. 빼면은
현재 그 서울 시내에서 이준석에 대한 강력한 비토층은 없어요. 비토층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현재 그 강력한 지지층은 없지만 동시에 강력한 비토층도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서울에서 총선도 출마하기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에요. 서울에서 출마하기 오히려. 그리고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진정으로 큰 꿈이 있다면은 서울에서 출마해야죠. 네, 김철근 실장님,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이신 김철근 실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 서울서 출마해야 나도 출마할 거 아니에요? 아, 사익이 걸려 있으신 거군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준석 대표도 국회 가고 저도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27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재밌는 그 뭐랄까 법칙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YSDJ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정도의 민주화 투쟁도 하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차치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인데요. 네. 이 5분의 대통령 중에 한 14년에서 15년 정도 정치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면 왜 그렇게 되냐? 네. 노무현 대통령은 13대 때 처음 출마 이제 정치를 했는데 당선이 됐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02년이니까 딱 14년. 14년 네. 됐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1992년도에 아마 그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을 겁니다. 근데 2007년에 네. 당선됐잖아요. 네. 한 15년.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도에 네. 보궐선거로 당시 엄삼탁 국정원 기조실장을 예. 꺾고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2012년도에 됐죠. 그러니까 14년 네. 됐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2002년도에 민정수석 때부터 정치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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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2017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15년. 15년. 그럼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부터 정치를 했다고 봐야 될 것이냐? 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부터 정치했다고 봐요. 아,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부터요? 15년 된 거 아니에요? 팀만 된 거죠. 처음 보는 해석이네. 처음 보는 해석. 네. 네. 그래서 대체로 그 정치를 시작한 지 14년에서 15년 정도 이 정치권 내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치고 예. 그 리더십을 길러서 네. 또 정적들을 잠재우고 대통령의 지위에 올랐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정치를 했다고 보기는 뭐 적당한 시점을 꼽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선거는 처음 해봤습니다. 네. 선거는 처음 해보면서 최근에 뭐 이것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선거는 걱정하지 말고 각 부처 일을 열심히 하라. 선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아, 대통령이 그렇게 뭐 말씀하셨어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는 예. 썰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전설의 승률 100% 정치인이시긴 합니다. 본인 선거가 이제 앞으로 없을 거기 때문에 1승 1패. 네, 1승 아니 1전 1승 0패. 그렇죠. 전설의 승률 100%입니다. 승률 100%. 네. 18타잖아요. 네. 전설의 18타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1타수 1안타. 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윤 대통령이 저는 그 선거 전반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아웃소싱을 줄 것 같아요. 아웃소싱을. 그리고 제가 왜 자꾸만 이준석 대표가 좀 공천 어려울 것 같다 보는 게 예. 이준석 대표가 MB계와는 전혀 뭐 접점이 없어요. 예, 아무런 접점이 아니 원래 없어요. 뭐 MB계가 아니라 사실상 네. 친박계로 분류되는 게 네. 맞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네. 아니지만.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MB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 그분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아, MB 이명박 자체가. 대통령이요? 예, 그분 네. 젊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댓글 조금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웅기 TV님, 김철근 TV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또 읽고 싶었던 댓글이 있었는데 이거 읽어주세요. 어떤 거요?
뭐 직접 읽으시죠. 전복 직접. 이창훈님이 김철근 위원장님 출마하셔서 꼭꼭꼭 당선되셔야죠. 뭐 이런 걸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정리해 맞습니다. 김정희님이 공희준님 예리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어눌한 사람인데 아니 오늘 너무 재밌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많이 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얘기도 상당히 했는데, 그 요새 젊은 청년들이 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도 바라보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처럼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장애찬 최고위원처럼 또 쉬운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저는 약간의 친분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어떻게 아세요? 오다가도 알죠. 아까 뭐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요. 그냥 그 약간의 친분이 있다면서요. 그냥 약간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만 주고받는 관계인데 예. 저는 그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을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아니라 조금만 좀 어려운 길을 선택했으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제가 장해찬 최고위 입장이었다면은 저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저는 그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갈등할 때 저는 약간의 고생을 각오하고 이 대표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윤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임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윤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은 이준석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아직까지는 없죠. 그렇죠.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임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사람이 이제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세대와 무엇보다도 자기가 젊을 경우에는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젊은 정치인은 젊은 세대와 갈등이 빚어서는 안 돼요. 젊은 정치인일수록.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기성 세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젊은 세대와 척어지는 선택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선택이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을 보는 거예요. 기성 세대와 손잡기 위해서 젊은 세대를 버린다? 한마디로 그거는 내가 당장 한 끼 푸짐하게 먹기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굶겠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비슷한 이제 그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얘기를 하니까 김병민 최고위원 얘기도 나오거든요. 혹시 김병민 최고위원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딱 하나가 귀에 들어왔어요. 새 아이의 아빠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 없었겠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제가 김병민 최고위원 입장이었다면은 저도 사실은 애가 하나인 지금도 제가 이렇게 힘든데 3명이면은 저는 100% 윤 대통령 편 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냐 한 명도 아니고 3명이잖아요. 애국자시긴 해요. 그거 보면 요즘 시대에 애국자. 애를 사랑해야지. 알겠습니다. 저희 그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엄청 이슈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제 여기에 더해서 양양자 의원도 이제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내년 총선의 신당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저희가 뭐 정기 개편 얘기도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김종인 양양자 의원발 이런 신당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작가님? 저는 지금은 신당을 하기에는 어릴 때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제가 뭐 요즘 젊은 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평가 못 내겠으면은 제가 한 가지는 들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표가 사표가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그 전에 뭐 자기가 평소 해오던 대로 투표를 하는데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표가 사표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 그럼 뭐 내가 사표 좀 되면 어떠냐? 나는 다만 설령 내 표가 사표가 될지언정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을 찍겠다 하는 어떠한 그 소신 투표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3당이 항상 고전해 온 거는 유권자의 사표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그런데 그 지금의 젊은 분들은 사표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이
제3당 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조건이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항상 총선 전에는 정치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3당 4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제 성공 가능성 여부를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공 작가님이 얘기하듯이 가능성, 그러니까 그 터전은 굉장히 마련이 돼 있다고 봐야죠. 중도층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특히 이 20, 30대가 양당으로부터 그 혐오 비슷하게 다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3당을 할 만한 여건은 성숙돼 있으나 이것을 이끌고 갈 지도자 그리고 대선 후보 뭐 이런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마 자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그다음 출마를 했을 때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여전히 그 양당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그 3당을 보면 13대 때는 4당 체제였기 때문에 그 여소야대를 처음으로 했고, 14대 때는 통일국민당이 있었잖아요. 통일국민당이 총선 때 그 3당을 했다가 대선에 패배하고 결국은 또 합당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14대 때는 자민련이 생기잖아요. 자민련이 생겨서 3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3당이 열린우리당이 3당이 됐다가 1당이 되는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 국민의당 있었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나온 그러니까 1996년도인데요. 민주당에서 나온 새정치 국민회의가 3당에서 출발했는데 2당이 됐죠. 이런, 그러니까 3당이 출연을 해서 어느 한 진영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 민주당 그 진영에 정당들이 출연을 해서 민주당 그 정당을 잠식하고 2당이 되는 이런 구조였는데, 보수 정당을 해본 적은 없죠. 보수 정당이 제3당이 출연했던 게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하면서 나왔던 게 친박연대. 그렇죠. 친박연대 나왔죠. 어느 정도 좀 그 의석수를 가졌던 게 있고, 친박연대, 자민련, 그 다음에 자유선진당 뭐 이런 정도였는데, 결국은 총선 때 3당의 출연과 그 다음 대선 때 합당하는 구조에 연속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당이 출연해서 성공하려면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게 필요합니다. 우선 대통령의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고요. 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뭐 선거구제 개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같이 마련이 돼야 다당제로서의 어떤 그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지금은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생기면 유력 양 진영으로 완전히 모든 세력이 결집하는 이런 구조로 가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복무하지 않는 정당은 사실 뭐 요즘은 정의당이나 뭐 진보당 이런 이념 정당 외에는 전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안 그러면 선거에 졌을 때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 공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뭐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저는 사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꼰대는 꼰대처럼 말해야 된다. 꼰대는 꼰대처럼 말하고 구태는 구태처럼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마지막 정치의 정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게 3당이 성공할 수 있는 결국 동력이자 비결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도전과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결국 그 3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그 고도의 전략적 계산 그런 것보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위대한 도전과 모험에 나서겠다는 배짱과 결기, 배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댓글을 한두 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 작가님 평론이 엄청 좋은가 봐요. 계속 오늘 평론 최고예요, 복덩이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저희 말을 굳이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하시는데. 네, 그 다음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베스트 제이님도 있으니까 그 베스트 제이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도 못하고 민주당도 잘하는 게 없으니 무효표를 해야 한다. 제가 봤을 때 실장님과 저의 역할이 이런 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님, 공희준 작가님 또 나와주세요. 창방님, 공작가님 사랑합니다. 소신발언 자주 해주세요. 공작가님 인기가 엄청 많으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희준의 정세 분석도 많이 구독해 예.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희동 부대변인 그리고 공희준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